오랜만에 그 공부법 얘기를 오늘 공유경제 강의가 주제지만 저희가 배제고인 만큼 공부법 얘기를 조금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의가 조금 주제가 어수선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제가 여기 다음부터는 안 오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배제고가 언제 올지 모르고 여러분들 언제 또 만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풍부한 어휘력을 갖게 되면 두뇌는 그 언어의 개념들을 스스로 융합을 시켜요, 머릿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잠잘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학교 공부에 쫓기다 보면은 학생들이 자칫 소홀히 하기 쉬운 게 뭐냐면 국어사전이라든가 영어사전에 있어서 전체 어휘에서 나는 수능에 나오는 수능용 영어 단어만 외워야지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수능에 안 나올 법한 단어까지 외워두는 것이 훨씬 좋아요. 그만큼 더 어휘력을 더 늘려야 된다는 거예요. 수능에서 고득점을 할 정도보다 더 틈틈이 그 단어를 외우고 한국어라 할지라도 그 한국어의 한자어의 개념을 한번 한자로 뭔지 한번 점검해보고 하는 게 작은 틈틈이 이 작업을 꾸준히 해야 되는 거죠. 지금 근데 여기 학년이 다 일정한가요? 몇 학년이죠? 1, 2학년. 괜찮네. 이런 강의 할만해요. 왜냐면 틈새 시간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그 부분하고 또 하나가 두뇌를 속이라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인간의 두뇌가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어휘력에 대한 도표고, 쌍둥이 연구에서 동일한 IQ에서 그 언어 지능을 높였을 때만 그 동일한 IQ에서 그 뭔가를 극복해내더라는 거예요. 학업 성적이라든가 성취도. 그래서 어휘력을 의외로 학생들이 소홀히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상당히 쌍둥이 삼천쌍 연구에서 이미 뇌과학에서 결론이 난 부분입니다. 어휘력의 잠재력이 얼마만큼 큰가. 그리고 또 하나는 두뇌를 제가 속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두뇌를 어떻게 속여야 되냐면 두뇌의 잠재력이라는 것은 세 가지 경우에 깨어난다라는 일찍이 윌리엄 제임스라는 심리학자 겸 의사가 상당한 그 통찰력이 있는 분이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fMRI가 개발되기 전부터 뇌과학에 대해서 상당한 통찰력을 가졌던 분이 윌리엄 제임스고 1906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인가를 받았던 카할이라는 의사가 있는데 그 의사는 최초로 시냅스를 스케치했던 화가이기도 해요. 원래 화가지망생이었는데 아빠의 어떤 진로 설정에 의해서 의대를 간 사람인데 그래서 카할이 시냅스의 작용을 전혀 그때는 뭐 현미경도 좋은 게 없었으니까 볼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생각은 시냅스에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논문에다 남겨요. 그래서 인간의 그 사고가 시냅스 그 사이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최초로 문서화한 사람이 그 카할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보니까 두뇌를 보니까 시냅스 사이에서 이렇게 수용체들이 어떤 물질, 신경 전달 물질이나 이온을 받아들이고 내뱉고 하는 과정이 우리의 기억과 생각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기억은 시냅스 간의 관계망이라고, 그물망의 구조라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뉴런이 우리가 패턴 인식하는 거랑 비슷해요. 휴대폰에서 이렇게 패턴 인식하듯이 어떤 뉴런이 어디가 켜지면 그게 A고 어디가 자극이 되면 그게 B고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윌리엄 제임스가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두뇌를 속이라고 했던 건 뭐냐면 윌리엄 제임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자기 인생을 산 사람은 세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 얘기를 해요. 그 세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 전쟁과 사랑과 신앙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앙은 저는 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확신이나 신념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이
이 책을 보지 않으면 난 죽는다라고 착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내 목숨이 걸려있다. 그렇게 착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두뇌가.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랑인데,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는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또 착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뇌가. 세 번째가 확신인데, 내가 지금 하는 이 노력이 미래에 100% 보답받는다라고 믿어야 돼요. 이건 확률이 99.9가 아니라 100%다. 나의 노력은 절대 헛되지 않는다. 스티브 잡스가 말했던 것처럼 과거의 모든 경험이 커넥팅 다츠가 되면서 모든 경험이 연결되면서 그 시너지를 만들어내면서 결국에는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뭔가 나에게 어떤 영광 내지는 성공을 주게 될 것이다. 오늘 하루하루의 이 짧은 시간의 모든 노력이 이걸 완전히 100% 믿어야 된다. 전쟁과 사랑과 확신. 그런데 그럼 저는 어떻게 그 아주 종교 꼴찌에 가까운 성적에서 그 세 가지 중에서 전쟁과 사랑과 확신 중에서 어떤 걸 주로 에너지로 썼는지 사실 세 가지가 다 필요하거든요. 저는 그 세 가지를 다 썼어요. 청소년기에. 그렇게 해서 어떤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전쟁 에너지를 가장 많이 썼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제 아버지가 월남전에서 전사를 했거든요. 전사를 했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아버지가 월남전 전장에서 썼던 일기장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한 10번 이상은 봤을 거야 아마. 2권의 일기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베트공 지역에 수색을 갔다가 고립된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한테 포위를 당해버린 거예요. 한 그 소대가. 소대는 한 25명 정도, 20, 30명 정도. 그래서 진퇴양난이 된 거죠. 더 수색 작업을 할 수도 없고 여기서 몸이 조금만 노출되면 저격당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결국 저격당해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그 일기장을 썼다는 거는 거기서 이제 안 돌아가셨다는 얘기니까. 뭐라고 나오냐면은 일기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일기장이 막 빗방울이 떨어져 있어요. 물방울이. 막 계속 번져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나옵니다. 3일간 잠을 자지 못했다. 이렇게 나와요. 언제 총알이 날아올지 모르는데 실제로 3일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게 전쟁 상황입니다. 두뇌를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자, 실제로 우리 두뇌가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집중력의 물질이 나왔을 때는 사실 잠이 안 와요. 그래서 토론 수업을 하면 안 자는데 이렇게 강연을 하면 자요. 왜? 자기가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물질이 안 나오거든요. 각성물질. 각성물질은 노르아드레날린, 히스타민, 도파민, 하이포크레틴, 오렉신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미국 명문대에 공부를 굉장히 즐기면서 했고 청소년기에 그렇게 해서 MIT나 하버드를 갔던 사람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공부가 너무 좋아서 어떤 과제에 집중을 하는데 일주일씩 잠을 안 자는 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국에서 군인들을 상대로 그 하이포크레틴이라는 물질을 주입하는 실험을 했는데 일주일간 전투 수행을 하는데 잠을 안 자는 거야. 일주일간. 근데 이 사격의 그 집중도라든가 이런 게 전혀 떨어지질 않아. 공부가 계속 잘 돼. 일주일간 잠도 안 잤는데. 인간을 그렇게 만드는 물질이 여러분 두뇌에도 잠재되어 있어요. 근데 왜 그게 깨어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금 전쟁 중이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사랑.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거나 아니면 지식을 정말 사랑하거나 아니면 그게 부모님이든 또는 그 TV에 나오는 아이돌 그룹의 여학생이어도 괜찮아요. 단 세 번째 제가 얘기했죠. 확신. 나는 저 아이돌과 반드시 결혼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사랑과 확신. 그걸 무심하면 안 돼. 청소년기에는 그렇다는 얘기야. 나중에는 이제 현실을 깨달을 수 있는데 자기 외모가 이제 대학교 갔을 때 드디어 이제 이렇게 뭔가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지. 근데 뭐 지금은 청소년기엔 도파민이 많기 때문에 그 객관적인 평가가 안 돼 절대. 자기를 굉장히 과대평가하는 시기야 청소년기.
성장 원래 그래. 여러분들 다 그래. 과대평가를 해 자기 자신을.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과대평가를 완벽하게 확실하게 과대평가해버려야 돼 자기 자신을. 왜? 그것이 두뇌를 속이니까. 자, 그래서 여기 어디 갔어? 아, 그렇지. 사랑과 전쟁과 그 확신이 주는 그 효과가 이 일반적인 일상생활을 할 때 나오는 이 파란색 AMP 수용체보다는 굉장히 긴급하고 격정적인 상황, 위급한 상황 내지는 너무나 감동이 깊어서 절실한 상황에서는 이 빨간색 NMDA 수용체가 시냅스에서 밑에 저장되어 있다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전쟁과 사랑과 확신의 상태에서만 확신이 있어야지 감동이 되거든요. 뭔가가 확 다가오는 그 느낌. 그러니까 뭐냐면 아 그래 나의 운명은 그 일을 하도록 내가 나의 소명이 주어진 거야. 나는 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뭐 이런 거. 그랬을 때 하루하루 만나는 책을 읽는다든가 뭐 이런 거 한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책이 막 내 가슴속에 막 다가오는 거야. 왜? 나는 그 운명의 그 사나이니까. 되게 감동이지. 그런 감동과 강렬한 감정, 사랑과 전쟁이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고 자기 삶에 대한 확신이 감동을 불러일으킨단 말이야. 그때 이게 밑에서부터 잠재되어 있던 게 이 수용체가 나오는데 이 수용체는 파란 수용체의 성능이 20배야.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지. 그래서 자기 잠재력을 20배가 더 뛰어난 수용체를 사용해서 자기 두뇌를 쓰기 때문에 IQ가 예를 들어서 20, 30 차이가 난다고 해요. 치자고요. 내 IQ는 110인데 내 친구는 140이야. 그러면은 그 30 정도의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이 IQ 110짜리가 자기 두뇌를 한 10배 정도로 쓴다고 칩시다. 10배. 그럼 얘는 한 5배로 140짜리는 5배밖에 안 써. 그러면 다시 그것을 곱해가지고 IQ를 비교해보면 얘는 원숭이인 거야. 나는 인간이고. 알겠어요? 어디 갔어 또. 빨리 너무 이거 어떻게 설정하는지 모르겠어. 너무 빨리 그 PPT가 숨어버리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의 잠재력을 확실하게 깨워내지 않는 사람은 원숭이 상태에 머무르다가 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IQ 차이가 나버리는 거야. 감동과 감정으로 자기 에너지를 깨우는 사람의 두뇌를 아무도 쫓아갈 수가 없어. 막 영감이 또 이제 와요. 막 아이디어가 막 떠올라. 감동 상태에서. 두뇌의 잠재력이 깨어나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그걸 몰입의 상태라고 그러고, 도파민이라는 어떤 자신감의 흐름, 이런 것이 많았을 때, 또 두뇌 깊은 곳에 있는 어떤 해답들이 막 떠오르면서 새로운 발명을 하게 되고, 찍어도 그냥 답이 맞고, 그냥. 찍어서 맞힐 확률도 올라간다니까. 자기 그 긍정적일 때, 감각이 깨어났을 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잠재력을 깨우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얘기를 했고, 어휘력과 사랑, 전쟁, 확신의 그 강렬한 감정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느낄 것인가의 문제죠. 나 같은 경우에는 직접 아버지가 전쟁터에서 돌아가셨던 그 직접적인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 두뇌를 지속적으로 어떤 전쟁 상태, 전쟁과 사랑과 어떤 확신의 상태로 만들 수 있는 좀 계기가 강렬했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그렇게 전국 속차를 올리는 그런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수학이 좀 딸려서 수학 성적이 떨어졌는데 원래부터 이제 미술 쪽에 취미가 있어서 미술대학을 진학을 하게 됐고 그 이후에 아무튼 좋은 성과가 참 많았어요. 저는 서울대학교 졸업할 때 대통령하고 식사를 했어요. 서울대 원래 수석 졸업생만 청와대에 초청받아서 대통령하고 식사를 하는데 제가 초청을 받았죠. 학점이 높았던 거라기보다는 미술대학을 다니면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많이 냈기 때문에 제가 서울대 대표 졸업생이 돼서 1999년 3월에 청와대에 갔었죠. 지금도 전국에서 우수 졸업생 또는 자랑스러운 졸업생들은 매년 청와대 초청을 받아요.
3월 달에. 2월 말에 보통 2월 달에 졸업하잖아요. 3월 초에 대통령의 공식 행사 중에서 굉장히 일찍 하는 대통령 공식 행사가 전국 대학생 우수 졸업생 접견이에요. 그게 회식이에요. 청와대 오찬이라고 그래요. 그런 거 한번 해보는 거. 괜찮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이제 공유경제 쪽으로 슬슬 넘어가 보자면, 여러분들하고 공유경제는 어쩌면 좀 그렇게 깊은 연관이 없을 가능성도 있는데, 어쩌면 여러분 중에 절반 정도가 또 관련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미래의 실업률을 제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고등학교 1, 2학년이 대기업이 개발하고 있는 무인 자동차하고 인공지능 로봇이 시장에 어떤 속도로 그것이 들어올지, 그거에 따라서 인간의 실업률은 달라지기 때문에, 그 속도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 중에 어쩌면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취업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단 한 번도. 그러면 그런 상황에 왔을 때 이제 공유경제를 떠올려야 되는 거, 오늘의 강의를 떠올려야 되는 거죠. 공유경제라는 건 뭐냐면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공유경제가 출발하게 됐던 거는 미국에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좀 또 그게 공유경제가 본격적으로 출발을 하게 됐는데, 사람들이 현찰이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제 친구나 후배 화가들이 직접 맞이했던, 제가 직접 목격했던 일들이 뭐냐면, 2005년, 6년, 7년에 세계 미술시장에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서 웬만한 작가들의 그림이 5천만 원, 1억씩에 팔리는 그런 시장이 형성이 됐고, 제가 직접적으로 아는 동료하고 후배들 중에서 자기 작품을 5천만 원 이상에 파는 애들이 한 5명 정도가 나왔어요, 그때. 근데 2008년 금융위기가 딱 터지고 2009년 되니까 세계 미술시장이 확 거품이 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그 한 작가가 그림이 이제 잘 팔리니까 중형차하고 아파트를 산 거죠. 근데 한순간에 그림이 안 팔리기 시작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형차 유지비하고 아파트 관리비를 벌 수가 없는 거예요. 전업작가가 갑자기 어디 취직해서 월급을 번다라는 건 힘들거든요. 그 적응기간 한 2년은 걸릴 거 아니에요, 1, 2년은. 바로 그 상황이 미국에서 대량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현찰을 구할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돈 많을 때 자기가 어떤 계곡에다가 별장을 하나 지어놨는데, 어느 순간 자기가 그 별장까지 타고 갈 기름값이 없는 거야. 차를 타고. 그런 상황이죠. 별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사실은 노는 별장이 있다. 내가 예전에 명품백을 많이 사놨는데 이걸 되팔기는 아깝고, 왜냐면 가격을 안 쳐주니까. 내가 이렇게 스포츠카를 몇 개 사놨는데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거를 굴리기도 어렵고 내가 갑자기 현찰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물건을 이렇게 처음에는 물물교환 형태로, 그러니까 너가 나한테 이걸 빌려주면 나는 그 대신 이걸 빌려줄게. 그런 물물교환 형태나 인터넷에 광고를 올리는 비용이 싸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살 사람이 줄어든 거죠. 다 같이 현찰이 없으니까. 명품백을 팔려고 해도, 아이고 반값만 줘 해도 그 반값을 줄 사람이 없는 거죠. 다 가난해졌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고 애초에 아주 부자들은 안 가난해졌을 거 아니에요. 아주 부자들은 사실 공유경제의 그 어떤 시장에 거들떠보지도 않지. 중고품은 신경도 안 쓰죠. 새 것만 사죠. 새 것만. 신상만 사죠. 그러니까 아주 부자하고 중산층이 몰락하면서 그 상류층의 부자들은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자본주의 그대로. 근데 몰락한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은 갑자기 공유경제가 필요해지게 된 거예요. 서로 이렇게 도움을 주고받아야 되는 거죠. 나는 지금 설탕이 많이 남아도는데, 나는 뭐 이렇게 음식이 많이 남아도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내가 이 음식을 나를 수가 없단 말이야, 저쪽으로. 누구 트럭 빌려줄 사람. 그 대신 뭐 트럭 빌려주면 내가 쌀 한 가마니 줄게. 뭐 이런 식이 된 건데, 그 쌀 한 가마니 값을 좀 싸게 해서 이제 겨우 조금 지갑에 조금 남아있는 돈들을 임대비, 렌트비로 이렇게 주는 경제. 그렇게 시작된 게 공유경제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공유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런 방식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실업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공유경제는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취업은 안 되는데, 그러면 공유경제를 맨 처음에 그 플랫폼을 만든 사람, 그래서 그 어떤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어떤 그 마당 안에서 서로 필요한 물건들을 교환하거나 아주 싼 값으로 빌려주게 만들었던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우버 택시 같은 경우에도 내가 직장은 없는데 괜찮은 차가 있는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돈 벌 길 없나? 그거를 이제 SNS에 연결을 시켜준 거 아니에요. 어디에서 누군가가 결혼식을 했는데 리무진을 잠깐만 타고 싶어 한다. 저기 결혼식장에서 공항까지만. 근데 자기가 리무진을 어떤 부잣집에 뭐 기사를 하다가 쫓겨났는데 그 부자가 자기한테 리무진 하나만 그냥 가져가라. 뭐 퇴직금조로 해서 리무진 하나 그냥 가져가 이렇게 한 거야. 자기는 현찰은 없는데 리무진이 한 대 있는 거지. 그래서 나는 결혼식 끝난 신혼부부들을 공항까지 보내주는 일을 하면서 돈을 한번 벌어봐야 되겠다. 근데 누가 어디서 결혼하는 식을 하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그게 바로 그 커뮤니티 말이에요. SNS. 회원 모집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공유경제의 기본 컨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업을 할 수 없고 그럴 때 사람들은 지금 뭐가 부족할까를 계속해서 상상을 하다 보면 그런 플랫폼을 만들 수가 있고, 회원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소개를 했는데 수수료를 조금 받잖아요. 조금. 그 택시비가 예를 들어서 그 리무진비가 한 5,000원이 나왔다면 그냥 한 50원 받는 거거든요. 뭐 10분의 1도 안 받을 거, 한 5%도 안 받을 거, 어쩌면 1%만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500원 정도, 또는 500원이면 10%죠. 50원, 1%에서 5% 사이. 그런데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몇만 명인 거죠. 5천만 명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5천만 명한테 이런 식만 수수료가 들어오면 5천만 원이고요. 10원씩 들어오면 5억이고요. 100원씩 들어오면 50억. 이게 공유경제의 힘이에요. 그런데 미래에 앞으로 20년 후에 인터넷에 접속될 거라고 예상되는 전 세계 인구는 50억 명이에요. 50억 명. 근데 그 50억 명이 값싼 인터넷에 연결은 됐는데 그 55명 중에서 어떤 그룹은 뭐가 부족하고 어떤 그룹은 어떤 그 니즈라고 해서 어떤 결핍이 있고 이런 것을 과연 누가 먼저 발견하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공유경제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교실에서 책을 읽는다고 그런 어떤 공유경제로 전 세계인들이 또는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뭐 한 몇백만 명이 또 몇십만 명이 그것을 필요로 하는 그런 어떤 플랫폼을 이제 발견하는 게 문제인데, 지금 이제 제가 하고픈 얘기는 그 발견하는 눈을 어떻게 기를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발견하는 눈. 가장 쉬운 거는 물론 그 다양한 독서일 거고, 근데 다양한 독서보다도 더 강력한 게 뭐냐면 그게 바로 봉사활동이라는 거예요. 봉사활동. 다양한 봉사활동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공유경제를 선점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 또 이제 학부모 강의를 하고 왔는데, 초등학생 학부모 강의죠. 그래서 유초등학생들한테 5가지 역량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5가지 역량은 그런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은 물질, 생물, 그리고 인간의 감정의 영역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물질이나 기계라든가 그런 어떤 공장이라든가 이런 물질을 다루는 뭔가를 제품을 생산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데이터와 수치와 자동화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대다수의 물질을 다루는 일은 인공지능 로봇을 소유할 수 있는 자들이 전부 다 장악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죠? 현재 돈이 많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재산이 500억 이상이 된다면 여러분이 한순간에 그 부를 거머쥐는 상류층이 될 수가 있어요. 100억 정도 조금 약해요. 100억이 좀 약해요. 500억이 한 1000억 정도는 있어요. 자, 있는 사람. 있네. 저기 한 명 있네. 와, 부러워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차장이거나 대기업 쪽에 또는 뭐 부동산 재벌일 수도 있고. 자, 그러면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인공지능 로봇을 살 수가 있고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질의 영역은 그쪽으로 다 넘어가게 돼요. 그러면 두 가지 종류가 남죠. 바이오 생명체를 다루는 부분하고 이제 여기는 신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 들어가는 거죠. 부분하고 인간의 몸도 이 영역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달리 인간의 감정의 영역, 마음의 영역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쪽은 엔터테인먼트, 펀, 문화예술 이런 쪽이 많이 관여가 돼요. 근데 생명의 영역, 인간의 몸이 들어간 영역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인공지능 로봇은 빅데이터라는 장점을 갖고 있고 인간은 통찰력과 직감력과 내공, 예를 들어서 30년 동안 뭐 병원에서 일했다든지 30년 동안 기술자로 일을 했다든지 그런 내공을 가지고서 협업하게 되는 분야가 가운데 생물을 다루는 분야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한 50%를 먹는다고 보면 되죠. 그 생명, 물질은 100% 먹는 거고 거기는 희망이 없고 제조업 쪽은 거의 좀 제조업 뭔가를 만드는 것에서 어떤 예술성이 가미된다면 그게 이제 그 인간들이 거기 일부 일을 하게 되는데 인공지능 로봇을 조작하는 그 사람들이 위에가 있겠죠. 그러니까 인공지능 로봇을 소유하거나 조작하는 사람들이 물질 위에가 있는 거고 생명체는 거의 뭐 반반 서로 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인간의 마음이나 어떤 심리를 다루는 부분, 인간성 자체를 다루는 부분, 이 부분은 주로 인간들이 많이 차지하지만 여기까지도 인공지능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AI가 인공지능이 심리 상담도 잘하고 그다음에 연애 상담도 더 인간보다 더 잘해요. 왜냐하면 수천만 건의 인간의 그 연애 패턴이라든가 남녀가 나누는 대화를 다 분석을 했어요. 이미 인공지능이. 그 일본에 있는 연애 상담 인공지능은 연애 3천만 건을 분석했다니까. 3천만 번의 연애를 한 인공지능이 나타난 거지. 3천만 번이나 연애를 한 거야. 그럼 그 남녀 간의 심리 상태를 얼마나 잘 알겠어요. 이 남자는 결혼 후에 이렇게 바뀔 것이다. 이 여자는 결혼 후에 이렇게 바뀔 것이다까지 거의 예측이 되는 거죠. 결혼하지 마라. 해라. 이런 것까지. 이런 가능성이 많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러는데 인간의 감정을 다루는 부분까지 인공지능이 상당 부분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인공지능을 거부하는 운동이 일어날 거예요. 이쪽에서. 야, 우리 인공지능 없이 좀 살아보자. 이런 공동체나 그런 인간의 운동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러다이트 운동처럼. 예전에 기계를. 근데 지금 기계를 부수면 불법이니까 이제 감옥에 가야 되니까 그 정도는 아닌데 거부는 할 수 있거든요. 언플러그도 할 수는 있거든요. 야, 우리 전기 없는 데서 한번 살아보자. 이런 식으로. 그 자연으로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생물과 인간의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영역이 더 많은데 그래서 자연 신화적, 자연에 대한 지식하고 인간의 어떤 감정에 대한 지식 그리고 물질 분야까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출을 하고 싶다면 자연과
인간의 감정, 인간을 더 잘 알려면 이건 봉사 활동을 하면은 인간에 대해서 잘 알게 돼요. 그러니까 자연 체험, 봉사 활동, 나머지가 난 그 정도로도 만족 못하겠다. 나는 현재 5천억, 그러니까 500억, 1000억은 없지만 나는 그 물질을 다루는 부분에서 인공지능을 제어하는 데까지 난 올라가고 싶다. 그럼 한 가지 더 체험이 더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자연 체험과 봉사 체험에 예술 체험이 들어가요. 예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뭐 학교 공부하는 건 이건 완전히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나 여러분들의 그 부모님 세대는 자연 체험과 봉사 체험과 예술 체험이 없이도 안정적인 직장을 들어갈 수 있었어요. 공부만 가지고. 근데 여러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만 가지고 희망이 없어요. 공부를 제일 잘하는 존재는 이제 인간이 아니라 인공지능이에요. 몇 배나 빠른 줄 알아요? 인공지능이 그 인간의 그 정보를 습득하는 속도가? 지금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몇 조 배 빠를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20배가 아니에요. 20배. 자, 인간끼리 한계는 20배까지가 한계예요. 그러니까 두 인간이 있을 때 내가 저 인간보다 깨달음의 속도와 학습 속도를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것. 아까 그 전쟁, 사랑, 확신의 감정으로 꽉 차 있는 상태. 그러면 인간끼리는 20배의 경쟁이거든요. 인공지능과 인간은 몇 조 배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예요. 거기서 무슨 드라마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냥 다 끝난 거예요. 지식 분야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분야. 지금은 그 빅데이터 마이닝이라고 그래가지고 데이터 마이닝은 인간들이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정말 쓸만한 정보를 이렇게 추리는 작업이거든요. 마이닝이 광산이잖아요. 캐리는 채굴이잖아요. 채굴. 근데 그 작업마저도 인간의 명령에 의해서 야 이런 컨셉으로 좀 데이터 마이닝 좀 해봐. 그러면 마이닝조차도 이제 인공지능한테 넘어갈 거라는 거죠. 심리 상담까지, 연애 상담까지 넘어간 상황이니까. 자, 그래서 동호경제를 여러분들이 성공적으로 하려면 봉사활동하고 아르바이트를 하찮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업이 되지 않더라도 그럴듯한 직장에 취업이 되지 않더라도 뭐든지 나의 몸을 거기에 참가시켜서 담가서 거기서 인간을 배우든지 스킬을 배우든지 시스템을 파악하든지 그 셋 중에 하나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하고 있어야 돼요. 그 과정에서 그 공유경제가 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게 되는 거고, 한국발 글로벌 공유경제를 여러분들이 만든다면 엄청난 애국자가 되는 것이고, 삼성의 이병철, 정주영,